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다들 힘드신 와중에 지나친 자랑 같기는 하지만 저는 건물주입니다. 학교라는 곳을 다니게 된 건 5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초등, 중등은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고, 고등학교는 저처럼 늦은 학업을 마치려는 사람들이 다니는 야간 고등학교를 수소문해 다니면서 공부를 해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보고 엄마, 진짜 대단해. 멋져. 라고 이야기해 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학교에 다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설레던지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졸업식에는 눈물까지 흘려버렸습니다. 제 머리가 총명하지는 못해서 대학은 자연스레 접기는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대학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야간이 아닌 낮에 다니는 학교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학교 다니는 게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늦게 학교를 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지 다 늦게 무슨 고생이냐고도 하실 수 있겠죠. 저라고 왜 안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딱 맞는 집의 첫째 딸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들만 셋이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동네에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엄마랑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오곤 했죠. 아마 7, 8살 정도부터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야 너무 어리니 잔심부름 정도만 했죠. 그때는 품삯은 못 받고 좀 넉넉히 남은 음식이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음식을 저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동생들을 먹이곤 했죠. 아버지 눈살에 저는 입도 떼지 못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물에 밥을 말아먹는 제 곁에서 동생들에게 일하고 받아온 생선살을 발라 입에 넣어주신 엄마가 미워 울면서 꾸역꾸역 밥을 삼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계집애가 재수없게 밥 먹는데 울고 그러냐? 수저 내려놓고 나가서 마당이나 쓸어라! 라며 소리를 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먹던 밥을 내려놓고 마당에 비질을 하며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소리냐 하시겠지만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아니,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그런 집에서 저의 역할은 그저 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 의미로 저는 살림 미천이 되는 큰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딸이란 말은 자식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저 자기가 낳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 사는 이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올 때 나이가 9살이었는데 저를 기차역까지 배웅하러 온 엄마와 아버지가 한 당부의 말은 월급 받으면 빼돌리지 말고 바로바로 보내라. 동생들 학교 보내고 하려면 이제 숨 쉴 틈이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느 부모처럼 우시거나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볼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생계는 엄마와 제가 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나마 생기는 모든 좋은 혜택들은 아버지가 먼저 보셔야 했고, 그 다음은 둘째, 셋째, 넷째로 이어졌죠. 저와 엄마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에서요. 기억에는 없지만 아버지는 원래 버스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시내에서 큰 사고를 내시곤 몸을 다쳐 일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셋째와 넷째가 태어났으니 일을 못할 정도로 다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서 일을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저는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식모로 팔려 기차로 6시간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혼자서
보따리 짐 하나 챙겨왔습니다. 멀미하느라 토가 나올 것 같은데 먹은 게 없어 침만 주룩주룩 흐르는 걸 옷소매로 닦아가며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표를 끊는데 혹시나 돈이 모자랄까 기차 안에서 파는 삶은 계란을 보며 입맛만 다시며 왔죠. 9살짜리가 말이에요. 흘깃거리며 보는 사람들이 혹시나 저 혼자인 것을 알까 싶어 아주머니가 계시면 그 곁에 붙어 걷거나 앉고는 하면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가 꼬깃꼬깃하게 될 때까지 보고 또 보면서 갔습니다. 막상 도착해 문을 두드려 나온 아주머니는 절 보더니 너가 순이니? 너무 어리다. 14살이라고 했는데 넌 너무 어리잖니? 세상에. 라며 놀라더라고요. 아마도 제 추측이건데 금방 자라니 괜찮다며 아버지가 그냥 14살이라고 하라고 했을 겁니다. 돈을 후하게 준다는 집이라고 했으니 놓치기 싫었겠죠. 일단 저를 집안에 들인 아주머니는 전화를 어디론가 걸더니 아니 애가 너무 어려. 애를 어디에 써? 애도 봐야 하는데 애가 애를 보게 생겼어.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알았어. 애 보내준 데다가 전해요. 사고 나거나 해도 모른다고.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양푼에 밥과 나물을 담아 고추장에 비벼주시며 일단 다른 찬이 없어. 이렇게라도 먹어. 먹고 저쪽 방에서 자.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헐레벌떡 먹는 저를 보며 놀란 얼굴을 하더군요. 아무렴 어떻게 했나 싶었습니다. 제게는 진수성찬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기도 했고요. 물도 없이 그 큰 대접에 있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는 아주머니께 저 일도 잘하고 애도 잘 봐요.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남동생만 셋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일하러 안 가본 부잣집이 없어요. 열심히 할게요. 라며 제 소개를 하고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착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런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조그만 게 너도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애가 일하기는 일이 너무 많고 손도 많이 가. 내가 애를 보는 것도 벅찬데 너까지 봐야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에게 저는 일만 시켜주시면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발 절 그냥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며 빌었습니다. 고작 9살짜리가 돈을 벌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주머니께 빌고 또 빌어서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집에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인상 쓰며 소리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왕왕 울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저를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보던 아주머니는 그래, 그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일단 방에 들어가고 내일 일찍 일어나. 라더니 저에게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선 방은 창고나 다름없었지만 고향의 집보다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도 치대지 않고 뒹굴어 부딪히는 손길, 발길이 없으니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베개를 베고 눕고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봄이 막 지나 여름에 들어서기 전에 그때 9살의 어느 그날과 비슷한 날씨를 문득 느끼는 날이면 괜히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외롭지도 않은데 괜히 쓸쓸해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온몸으로 겪은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스름한 주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다가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너 반찬 뭐 할 줄 아니? 라며 물으시기에 해봤던 음식은 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사상 나물들 등등 이야기했더니 나름 만족하는 얼굴로 그럼 아침에는 된장찌개 한번 끓여봐 라고 시키더라고요. 얼른 칼을 들어 엄마가 하던 대로 뚝딱 끓여 보였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며 간을 보던 아주머니는 제법 하긴 하네. 얘 그래도 너 일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 청소랑 빨래는 어떻게 해내겠니? 하면서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른 대꾸를 못하고 그저 웃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작은 편에 속했던 제가 어른을 곁에 두고 주방 일을 하는 장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가 그 집에 잘 도착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묻는 전화나 편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서운한 일인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했죠. 저희 집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이장네 가서 돈을 주고 전화를 해야 하는 수고를 감행해야 하는데 엄마와 아버지는 그런 정도로 저에게 정성을 쏟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건지 돈이 없어 그런 거라고 위안을 삼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가족이 없는 애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나 아주머니가 집에 가라고 할까봐요. 물론 실수도 많았죠. 저희 집이나 동네 부잣집에서도 못 보던 옷과 이불, 그릇들 같은 살림살이들도 많았기에 설명을 안 해주면 저는 알 턱이 없었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 해보려다 탈이 나고 했습니다. 옷을 섞어 빨아 물이 드는 옷을 제 얼굴에 던지며 야, 이런 건 물어봐야지.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아, 어쩔 거야? 라고 혼나기도 하고 다림질을 잘 못해 주름이 엉망인 셔츠를 다시 빨라고 물통에 던지기도 하는 아주머니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말할 때와 화낼 때가 너무 달랐거든요. 다행히 밥을 많이 해서 남는 밥을 제가 다 먹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했는데 가끔 아유 식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던가 시장을 또 가야겠네. 너 엊그제 반찬 하지 않았니? 다 어디 갔어? 라고 하긴 했지만 상을 치우고 제가 밥을 먹을 때면 꼭꼭 씹어서 먹어. 물도 마시고 체하겠다. 라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2살이라 업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제가 업고 일을 하면 누나 힘들다. 얌전히 놀아.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은 엄마에게도 듣지 못했는데 아주머니가 해주니 괜히 정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싫어하는 짓만 하지 말자고 생각해 눈치껏 묻고 그대로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아주머니는 별말 없이 월급을 봉투에 담아 건네면서 수고했어. 근데 너 진짜 계속 하겠니? 라며 묻긴 하셨지만 어쩌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월급이 1,000원이었는데 너무 큰 돈이라 손이 파르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에 다니러 갔다가 사두었던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집 주소를 적어 그 안에 신문으로 싼 돈을 넣어 보냈습니다. 900원을 보냈는데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한 기분이 들어 괜히 으쓱해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시절에는 입을 줄이려고 딸을 식모 보내는 일이 있곤 했는데 먹고 재워주며 일을 시키고 월급은 없는 곳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먹고 자며 월급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도 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러려니 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번째 달에는 전보다 실수도 덜하고 아이와도 친해져 아이를 보는 일도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실수해 아주머니가 불호령을 내릴까 싶어 모든 일에 확인을 하고 또 하고 음식도 아주머니께 간하는 걸 일일이 물어보며 했습니다. 김치처럼 큰 일은 아주머니가 주도해 알려주기도 하셨죠. 청소도 책을 잡힐까 싶어 엄청 꼼꼼히 하느라 손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집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살은커녕
약 한 번 바를 생각을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 나이에 허리,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기도 했으니까요. 쥐도 잘 잡고 주인 아저씨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눈칫밥을 먹어 그런 건 빨랐으니까요. 동화책이나 읽고 만화나 보고 웃을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가짜 웃음을 배워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는 저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나 편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인집 아들도 막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사고를 치는 나이가 되었죠. 저에게는 잘못하면 불호령을 내리던 아주머니는 아이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반찬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만들었죠. 그때 미제시장에서 사온 햄을 처음 보았는데 아이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침이 절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햄은 아무리 남아도 제 몫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바라만 보다 나중에 햄이 흔해져 처음 먹어보았을 때 그 기분은 말도 못합니다. 먹어보고 싶다고 말이라도 해볼 걸 그랬나 싶지만 괜히 아이 음식 탐냈다가 쫓겨날까봐 참고 말았습니다. 글을 떠듬떠듬 읽고 따라 쓰던 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점점 글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원해서 읽어주었지만 그 책 읽어주는 시간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잠자는 시간 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책 속에는 근심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아주머니에게 혼나고 아이가 울면 달래느라 진땀 빼기는 했지만 그 집에서 3년 정도 지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12살이 된 거죠. 아주머니 집에서 밥을 잘 먹어서인지 저는 훌쩍 키가 커 시장에 가면 중학생이냐고 묻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처 다른 집에서 저처럼 식모살이를 하는 언니들과도 알고 지내 같이 시장을 보고 군것질도 해보기도 했죠. 월급이 1,300원으로 올라 집에는 1,100원을 보내고 남은 200원으로 한 달에 한 번쯤은 저를 위해 돈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 네, 숭이동 한 사장님 댁입니다. 라고 받았더니 거기 순이 일하는 집이죠? 라고 묻는데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순이 라며 반가워 왈칵 눈물이 흐르렸는데 순이냐? 왜 돈을 이것밖에 안 보내? 그만큼 일하면 이제 1,500원은 받는다며? 너 돈 빼돌리냐? 라고 묻더라고요. 흐르려던 눈물은 쏙 들어가고 엄마, 나 월급 그만큼 못 받아. 나 아직 나이가 그만큼 안 돼서 그만큼은 못 받아. 이 동네에서 식모 살면서 그 돈 받는 사람도 없어. 라고 대답했더니 너 아무튼 멀리가 있다고 고생하는 가족 생각은 않고 돈 쓰고 그러기만 해라. 아버지가 너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어. 라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3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고 3년 만에 한 대화였는데 돈 때문이었고 돈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벼르고 있다니요. 고생은 멀리서 제가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가족이 고생을 한다니요.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것 같더라고요. 수화기를 닦아 내려놓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괜히 반항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기도 했던 시기였지만 제가 그 당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나도 자식이야.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타지에 와서 식모 사느라 고생을 하는데 3년 동안 편지 한 통 없다가 전화해서는 돈 얘기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해볼 뿐이었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방 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가슴을 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일기장에 제 속마음을 적으며 울기도 했죠. 그렇게 하고 나면 가슴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월급날이 되어 돈을 붙이면서 월급 오르면 돈 더 보낼게. 지금은 이것뿐이에요. 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도 몇 번이나 쪽지를 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엔 제 손을 떠나보냈죠.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이불 빨래를 밟아가며 하느라 손발이 터서 피가 흘러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주인 아주머니가 또 돈을 올려줄까 싶어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저를 먼저 찾아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간식을 먹고는 했는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왜인지 모르게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걱정 없는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집에서 그나마 잘 따르던 막내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제가 집을 떠나올 때 유일하게 울던 사람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에게는 저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머니가 좋게 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최우선인 부부에게는 그보다 좋은 점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부러움과 동경을 가지는 동시에 아이가 좋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동네 식모 언니들과 골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아이 잘 시간에는 아주머니가 부르지 않아도 들어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읽는 책 소리에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볼 때면 너무 귀여워 볼을 살짝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천사 같은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아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기라도 할 것처럼 예의도 바르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정을 붙였습니다. 괜히 그 집의 가족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순이야, 너 당분간 집에 좀 가 있어. 내가 그 소개해준 아주머니한테 잘 얘기해놨으니까 더 좋은 자리 소개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네? 왜요? 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묻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다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리 시댁으로 가거든. 근데 그 집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일하는 아줌마들이 있어. 너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 내가 폼삭스는 넉넉히 더 넣을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석이 유치원 가면 나가는 걸로 해. 서운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를 본 가족들이 돈이나 벌지 왜 쫓겨왔어? 라며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집에 못 가요. 큰일 나요. 제발 여기서 바로 다른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빌었습니다. 옆집 식모 언니의 친구가 그렇게 더 부잣집으로 가서 월급이 올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막무가내로 빌면서 졸랐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그럼 내가 알아볼게 라면서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삿날이 되어서야 아휴 아무리 찾아도 갑자기 데려가겠다는 집이 없어. 이건 월급이랑 조금 더 챙겨 넣었어. 몰라 나는 할 만큼 했어. 일단 짐 싸. 우리도 서둘러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짐을 실은 차가 떠나고 아이는 차를 타며 누나 같이 가자며 울면서 갔습니다. 저도 울면서 아이를 보냈죠. 그러고는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저를 위로한다며 식모 언니들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3살의 제가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일하던 집이 떠난 그 골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배는 고파오고 갈 곳은 없고 보따리 짐 하나 안고 있는 제 모습은 철양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돈을 보내긴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보내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배가 고파 일단 시장으로 가 언니들과 사 먹던 호떡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짐까지 끌어안고 눈이 벌겋게 된 저를 본 호떡집 사장님은 왜? 무슨 일 있어? 짐은 뭐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도 쏟으면서요.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호떡집 사장님은 저기 골목 끝에 순댓국집 보이지? 거기 아주머니 찾아가 봐. 호떡집에서 보냈다고 하면 사정은 들어주실 거야. 그 다음은 그 아주머니 말대로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장님이 가리킨 순댓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니 뜨끈한 공기에 섞인 고기 냄새에 굶주린 배가 더 꼬르륵 소리를 내더군요. 살짝 비린 듯한 냄새가 낯설었지만 배고픈 저에게는 세상 어떤 냄새보다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왜 왔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냄새에 취해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왜 동냥하러 온 거면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안녕하세요. 저는 임순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시장 입구에 호떡집 사장님이 가보라고 하셔서 왔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빤히 절 보시더니 몇 살이야? 라고 물으시더니 고향이 어디인지, 왜 쫓겨났는지, 집에는 왜 안 가는지, 부모는 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실대로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살부터 오늘 이사간 한 사장님 댁에서 식모 살았어요. 어지간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김치도 하고 장도 담가요. 라며 제 소개를 늘어놨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따면 금세 일할 집이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아주머니는 일단 여기 쪽방에서 지내. 먼 놈의 부모가 딸을 멀리 보내고 그러나 일자리 생길 때까지 여기서 심부름이나 해. 자리 소개해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만들어 두었던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와 손을 씻고 머리를 질끈 묶고 아주머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그릇의 무게에 당황하긴 했지만 해내지 않으면 기회가 날아갈까 싶어 있는 힘을 다 쥐어짜며 일을 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순댓국 한 그릇을 가득 퍼주며 삐쩍 말라가지고 키만 큰 게 기운 좋네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에 대꾸라도 하듯 저는 그 순댓국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는 웃으면서 밥만 많이 먹으면 저는 다 잘해요.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고요. 전에 일하던 집에 음식 남겨서 버리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남긴 거 다 먹어서요. 그래도 새 음식은 안 먹어요. 남긴 것만 먹어요. 하고 말하며 일어나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던 아주머니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 내장 손질하고 순대 삶으려면 일찍 나올 거니까 오늘은 저기 손님 나가면 정리하고 주방 청소만 도와줘. 그리고 저 방 들어가서 자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순댓국집에서 지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 일을 하려니 집안일보다 힘에 부치고 고됐지만 당장 오갈 데 없는 제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군말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일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사장님은 봉투에 돈을 건네면서 그래도 일한값은 줘야지. 이거 받고 더 있겠으면 있고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3,000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저를 보며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지. 일은 고돼도 돈은 더 되지. 지내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다른 집 알아봐 줄까? 아니면 여기서 나랑 일해볼래? 라고 물으시는데 돈 액수에 놀라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일할게요.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껄껄 웃으시던 사장님은 그렇다고 집에 다 보내지 말고 네 몫으로 따로 모아놔. 필요하면 은행 가서 저금하는 거 가르쳐 줄게. 부모 동생도 좋지만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면서 뭐 좋다고 다 보내? 라고 하시는데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어른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일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기특해 하셨죠. 말은 투박스럽게 하셔도 왜인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툭툭 시큰둥하게 말을 하시는데도 손님이 많은 건 숨겨진 정을 손님들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사장님은 북에서 전쟁 때 내려와 부모 형제 다 잃고 아들을 낳아 서울서 좋은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 들은 건 아니고 호떡집 앞에서 식모 언니들을 만나 수다 떨다가 들은 얘기였죠. 한 달에 한 번 가게가 쉬는 날이면 서울에 아들 만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들도 그날 만나 수다를 떨었죠. 언니들은 야, 그래도 쉬는 날도 있고 좋다. 식모는 그런 게 어디 있니? 월급도 많고 오히려 잘 됐다 야 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호떡집 사장님은 그 사장님이 웬만해서 사람 그렇게 안 들여. 거기서 일하는 이모들도 다 오래전부터 일한 사람들 뿐이잖아. 순이가 잘했나 보지. 인심은 좋은데 까다로워서 일 시켜보고 맞는 집에 일하게 이어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눌러앉힌 건 순이가 처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껄껄 웃기는 하셨지만 다른 말은 없으셔서 저는 제가 잘하는지도 모르겠던 터라 호떡집 사장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방 이모들처럼 10년, 20년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생들도 자라서 다들 제 밥벌이 할 테고 저는 저대로 밥벌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돈 안 붙여도 되니 모으는 돈 많아질 테고 그 돈으로 고향에 집을 사서 내려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그때쯤이면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10대 시절은 공부와는 멀게 지나갔습니다. 순댓국집에서 저는 어느새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방 이모들은 순이야, 너는 진짜 젊은 애가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나중에 내가 다른 가게에 데려가면 갈래? 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가 사장님 의붓딸이 되었다는 소문이 날 만큼 사장님과 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집도 사장님 집이었으니까요. 어느새 돈도 모여 혼자 지낼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있었지만 사장님은 여자애 혼자 지내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래? 그냥 나랑 지내. 어차피 나도 혼자 지내는데 뭐하러 돈 써? 라며 저를 가게의 쪽방에서 데려가셨거든요. 제가 첫 달거리를 하고 나서 혹시나 짓궂은 손님들이 농담이라도 하면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거면 여기 오지 마. 안 팔아. 라며 소리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상냥하고 따뜻하게 굴지 않으셔도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제 생각을 제일 해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는 돈을 더 보내며 사정이 생겨서 전에 일하던 집일은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월급을 더 받게 되어 돈을 더 보내요. 라고 메모를 보냈는데도 답장은커녕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아마도 돈이 더 온 것만 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고생한 만큼 월급을 올려주셨고 혹시나 제가 나다니며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까 싶어 단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대충 시키시거나 잔소리를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괄괄한 목소리로 정신 안 차려? 누굴 망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있던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이래? 라며 불호령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잘할게요. 라며 웃으며 하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돼지 곱창 씻는 일은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국물 간도 제가 맞춘 걸 찾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순댓국집 순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 딸보다 더 긴 시간을 그렇게 산 셈이죠. 주민등록증도 사장님 주소로 받고 우편물도 가게에서 다 받았습니다. 몇 개 없기도 했지만요. 사장님 아들은 가끔 내려와 사장님을 만나고 가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사장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친절하고 상냥해 깜짝 놀라곤 했죠. 대학에 들어가고는 좀 더 자주 왔는데 그러다 군대에 간다고 사장님께 큰절하고 간 지 4개월 만에 수류탄 사고로 순직했다는 기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귀를 때리는 소리를 내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떠시더니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사장님을 보는데 사장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 일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순이야, 형석이 찾으러 가야겠다. 채비해라.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사장님을 따라간 군 병원에서는 사장님 아들이 차갑게 식어 누워있더라고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머리 쪽을 다쳐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아들의 모습에 사장님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우셨습니다. 저도 손을 벌벌 떠며 울었으니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보는 사장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 고통이 저에게도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엄마와 아버지,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사장님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아픔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었죠. 시신을 인도받아 시장 근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는 법이 없던 사장님은 장례 때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화려하고 크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아드님의 친구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들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만큼 아드님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손님을 맞다가 쓰러지길 반복하시는 사장님 곁을 지키며 손님들께 음식을 내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귓가에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이 맴돌아 힘든 내색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발인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쓰러지셨습니다. 세상 천지의 유일한 아들을 잃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일어나 새벽 장에 가자며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사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시작하면 제가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시장에 가서 주문을 하고 가게로 돌아와 그간 비워두었던 가게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모님들께 전화를 하셔서 점심 장사부터 하자고 하신 사장님은 저에게 순이야, 우리 형석이 잘 보내줘서 고맙다. 내가 살면서 갚을게 라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사장님을 보지는 못하고 그게 뭐가 대수예요. 나 이렇게 일 시켜주시는데 월급이나 밀리지 말고 주세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장사 준비를 마친 사장님과 저는 마치 장례가 없던 것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자 사장님은 울지 않고 술 없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에 아들을 묻고 사장님은 또 본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장님 곁을 지켰고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고 집에 보내는 돈은 월급의 반만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저를 위해 저금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에게 그 돈은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서서는 절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이가 이런다던데? 묻다가 제가 아버지! 라고 부르자 그제야 너가 순이냐? 다 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더 들기는 했지만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섰는데 저를 보고 웃기는커녕 다짜고짜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시내 박영감님 아들이 재혼처를 찾는데 혼인만 하면 우리 사는 집 10년 동안 세를 내준다더라. 그게 어디냐? 너가 보내주는 그 푼돈보다 그게 더 중하지. 이제 너희 엄마도 늙었고 너도 나이 찼으니 시집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데서 함부로 아무나 만나지 말고 나 따라가자 라고 하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품고 다니던 통장을 던지면서 가져가서 하고 내가 돈 더 보낼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날 또 팔아먹으려고요? 내가 자식이기는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영감님 아들이면 아버지 친구 아니에요? 거기에 나보러 시집 가라고요? 라며 맞서는 저를 쏘아보던 아버지는 통장의 금액을 보더니 이게 큰일 날 계집애네. 돈을 이렇게나 빼돌렸어? 너가 안 맞은 지 오래돼서 간이 커졌구나. 가자. 어디 가서 맞아야 정신 차리지. 라고 소리를 치며 손을 드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은 건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봐요, 순이 아버지. 내가 그쪽보다 순이랑 지내도 더 지냈어요. 어딜 함부로 애를 데려가? 9살부터 애한테 편지 한 통 없던 부모가 무슨 부모야? 순이 당신이 낳았어도 내 새끼야.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순이, 너도 이제 이 인간한테 돈 붙이면 쫓겨날 줄 알아? 어디서 낳아줬다고 유세야? 라며 무서운 기세로 아버지를 밀어내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모님들도 나와 한마디씩 거들자 남의 눈을 무서워하는 아버지는 씩씩거리더니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 와중에 통장에 도장까지 챙겨서요. 그렇게 아버지가 가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그간의 서러움을 담아 엉엉 울었습니다. 손님은 와도 모른 척하고 엉엉 울었죠. 그런 저를 사장님은 없는 사람처럼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는 저를 본 사장님은 통장은 왜 주냐? 나눠주지. 너도 참 물러터졌어. 라고 하시는데 괜히 머쓱해 씩 웃고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향해 걷는데 사장님은 순이야, 이제 너랑 나랑 의지에 살자. 너희 집에 버는 돈 다 보내도 내가 먹이고 재워줄 테니 걱정 말고. 내가 봐서 적당한 놈 나타나면 결혼도 시켜줄게. 그때까지 우리 그냥 이렇게 둘이 살자. 라고 하시는데 부모 복 없는 게 시집 간다고 뭐 잘 산대요. 난 사장님이랑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래요. 라고 했죠.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더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25살쯤 주신을 서달라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동생들도 한 번씩 찾아와 엄마까지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마비가 와 누워 지낸다며 돈 좀 달라고 받아가기도 해서 돈을 집에 보내는 걸 멈출 수도 없었고 사장님 곁을 떠나기도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20여 년 만에 고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고향집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돈을 보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그간 모은 돈을 엄마에게 전달하며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철이, 동이, 혁이 다 어린이잖아. 걔들한테 돈 벌라고 해. 나는 이제 몰라. 하고는 올라왔습니다. 저를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도 아무 감흥도 없는 엄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올라오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동생들이 돌아가며 가게에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만뒀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생각에 돈을 더 보낼까 하다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식구들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벌어 보낸 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풍족한 돈도 아니었는데 그 돈에 기대어 살게 해 더 무능력하게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그 사람들을 매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좋은데 혼천하면 시집가 라는 말을 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번 돈은 근처 중학교에 저처럼 어려운 집에 태어나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시라고 기부도 하고 미용실도 가보고 외출복도 사입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돈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돈은 모았죠. 그러다 보니 40살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백발의 노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없으면 간단한 일도 보기 어려워지셨죠. 3호점까지 늘어난 가게는 제가 도맡아 보게 되었고 저를 사장님 딸로 아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향에 한 번 더 다녀왔지만 동생들은 역시나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큰동생 철이가 아버지처럼 저를 협박하며 돈을 달라기에 따귀를 때리며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내가 이 집에서 힘없이 팔려가던 9살짜린 줄 알아? 너희가 그나마 인간이면 이 누나한테 어떻게 이따위로 굴 것이며 또 이러고 살겠니? 이 사람 못될 모자란 인간들아.
난 이제 더 할 것 없어. 자식된 도리로 장례비만 내가 낸다. 다신 연락하지 마. 난 너희 누나 아니야. 너희 먹고 사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사장님처럼 괄괄하게 말하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동생들은 감히 잡지도 다시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는 기차에서 9살 때 제가 불쌍해 울며 연락이 다시 와도 안 받아주겠다 결심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는 이상하게 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밉던 엄마인데 왜인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저를 데리고 사장님은 시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땅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순이야, 이건 너 해. 라고 하시기에 에? 이게 뭔데요? 라며 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땅이었습니다. 이 땅 너 하라고. 내가 우리 형석이랑 짓지어서 살라고 사놓은 땅인데 세 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 밀었어. 너가 집 새로 짓고 세 받으면서 살아. 장사도 하고. 나는 이제 편하게 쉬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월급 다 받았는데 내가 이 땅을 왜 받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내가 사장님 땅을 사줘도 사줘야겠구먼. 이라고 하자. 저 밑에 지하철이 더 생긴데 여기 몫이 좋아. 너 해. 내가 다 알아나 봤어. 이거 받고 가게랑 남은 재산은 우리 형석이 대학에 기부하려고. 1호점만 너가 해. 그러다 팔고 너도 쉬어. 몸 상해. 라고는 훌쩍 집으로 가버리는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는 3일 정도 뒤에 사장님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간 보시라고 순댓국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던 저는 사장님이 깨어나지 못하시는 걸 보고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 가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1호점 운영과 건물 올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건물을 올려 그 건물에 이사한 저는 다른 층에는 학생들에게 세를 내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밥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생기더군요. 그 아이들이 제가 검정고시 볼 때나 학교 시험 볼 때 도와주고 응원해주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새도 못 올리고 밥만 열심히 해주면서 지냈죠. 사장님처럼요. 저는 앞으로 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의 엄마로 지내려고 해요. 보육원에도 기부하고 학생들에게도 기부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사장님처럼 다 기부하고 가려고 합니다. 미련도 없어요, 정말. 일이라면 지겹도록 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하늘나라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 이제는 같이 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사장님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기구한 노인의 이야기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없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